예, 이제는 의원 신분으로 국회로 당당히 출근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을 향한 의혹은 여전합니다. 야당에선 이번엔 주택 차명 보유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7년에 1억 1천만 원에 팔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잔해금 배우자가 보유하다 2018년 4월 19일에 저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요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장혜철 평론가님, 왜 야당이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함양에 이 윤미향 의원 시누이 명의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예. 2013년에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가 2017년에 팔게 되는데요. 이 시누이 명의 집이 1억 1,500만 원에 팔립니다. 네. 그런데 1억 1,500만 원에 팔렸으면 그 돈이 당연히 시누이 집이면 시누이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남편 명의로 이 8,500만 원 빌라 사고요. 그럼 3천만 원이 남잖아요. 이 3천만 원은 윤미향 의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정작 이 집의 명의자인 시누이는 이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시누이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해당 집을 구입하고 매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정작 이 집이 사서 팔리는 기간 동안 윤미향 의원의 시누이는 다른 아파트에 살다가 또 다른 아파트로 전세를 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다른 거주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매매되고 하는데 별 관여를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 차명 거래가 아니라 진짜 시누이 명의 집이라면 1억 1,500만 원을 윤미향 의원 부부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증여세를 냈어야죠. 1억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증여세를 안 내면 증여세를 안 낸 대로 증여세 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시누이가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시누이 명의를 이용한 차명 보유, 차명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어떻게 해명할지, 어느 쪽으로 해명해도 사실 명쾌하게 딱 해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진퇴양난의 의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는 잘 하셨는데 좀 더 꼭 씹어보자면 차명 보유 아니면 증여세 탈루다. 이거 그러면 기자회견 말고도 윤미향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글쎄 어느 쪽 중에 한쪽으로 하든지 문제긴 한데 좀 이게 거래가 이상한 게,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시누이가 집을 샀는데 그 이제 1억 1천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8,500만 원에 매각하는데 그 돈을 줬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거든요. 증여면은 증여세 살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끼리 생각을 하다 보면 여동생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여동생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요. 오빠가 집을 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동생이 오빠 내 돈 써 이렇게 하고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 증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세금 문제만 명쾌하게 해결이 되면 그런 거래들은 가족 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억 1,500에서 팔아서 8,500만 원만 그게 대여든 증여든 오빠 집 사는데 자금으로 제공해주고 나머지 돈을 그 여동생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차익이 고스란히 윤미향 당선인 계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좀 이상하다. 내가 1억에 집을 팔아서 1억의 현금이 있는데 우리 오빠가 8천만 원에 집을 산다고 하니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증여든 대여든 자금 제공,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예. 나머지 차익까지 새언니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건 뭐죠? 애초부터 1억 1,500만 원의 주인이 오빠와 새언니 부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저 부분은 물론 검찰에서 저 부분도 조금 들여다보겠지만 예. 제 개인 의견입니다. 차명 보유와 증여세 탈루 두 중에 한 곳에 방점을 찍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차명 보유 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 차액이 윤미향 당선에 들어간 그 부분 때문에. 예. 하지만 뭐 검찰 수사 결과 윤미향 당선이 이 부분에 대한 또 본인의 입장이나 어떤 소명 같은 할 테니까 결국 뭐 정확한 건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여러 의혹에도 일단 윤미향 의원 정상적으로 국회 등원을 하고 있고, 이용수 할머니도 두 번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이제는 늦었지만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가 나서서 이용수 할머니를 이제는 좀 보듬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요. 30년이란 세월과 달리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자당이라서 버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나왔어? 내가 여태껏
왜 말도 못했나?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목소리를 귀기울였던 청와대가 이번 사태 이후로는 특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 없다. 이거를 좀 도덕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라 당에서 해야 될 얘기라고 얘기하죠. 뭐 소속 의원, 당 소속 의원의 얘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보여왔던 그 어떤 애정을 생각하면은 최소한 그 우리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예. 그동안에 이용수 할머니가 최소한 4차례 그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2017년 11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행사는 굉장히 크게 화제도 되기도 했죠. 위안부 출신인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도 하고 그때 그 독도새우가 또 그 메뉴에 이뤘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될 정도로 이용수 할머니가 뭐 활약이라면 뭐 활약을 한 거고 또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 이용수 할머니를 자주 그 문 대통령이 만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했던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라면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를 조금 옹호해 줄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 쪽을 오히려 응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건데 2015년 12월 28일 그 아베 정권과 그 박근혜 정권 간의 그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뭐 사실상 인정을 하지 않고 잘못된 합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내야 되는데 전혀 3년 동안 아무런 그 협의조차 하지 않은 이 부작위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1년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위헌적 상황이거든요. 예. 이 문제부터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일본 정권과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용수 할머니 계속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오늘 미래통합당이 일명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내세웠습니다. 윤미향 이 폐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거든요. 정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싸워야 됩니다. 올 것도 프레싱 해야 돼요. 이 폭주기관차 누가 막을 것입니까? 이게 상식이고 이성입니까? 자기네들 180석 얻었으니까 다 먹겠다, 다 가져갔다는 게 이게 상식이고 이성이에요?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야당의 속내는 앞으로 윤미향 의원 임시국회 열리면 불체포 특권 생기니까 이 윤미향 방지법 이른바 이걸 만들어서 좀 대응하겠다는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결국은 운동의 회계의 투명성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제 특히 이게 문제가 될 이 시점에 그걸 추진하겠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예. 핵심되는 내용은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회계 문제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특히 이 공익법인이 만약에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돈을 낸 기부자가 사용 내역,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를 해줘야 된다. 이런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사실은 이게 좌측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건 우측 시민단체건 다 상관없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거는 이번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아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이 어떤 속내를 갖도왔든 윤미향 방지법 자체는 괜찮은 법이다라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야당의 움직임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오전 세미나에서 난데없는 사이다 캔 뚜껑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변동하는 출발점, 그게 바로 정책 사이다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샷하기엔 목이 따갑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나눠서 마시는 분도 화면에 봤는데
김 변호사님, 뭐 사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만큼 좀 변화하겠다는 액션인데 네. 글쎄요, 왜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아, 근데 미래통합당은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예,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대선은 2년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바꿔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뭐 온갖 걸 다 해야 돼요. 그건 이해는 합니다. 네, 누군가가 저 아이디어를 냈겠죠. 사이다,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거 만들고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사를 했겠죠. 예. 그런데 뭐 제1야당에서 행사를 하는 거 굳이 폄훼하고 싶지는 않으나 지금 저 사이다 삼행시 만들어가지고 뭐 스캔 따고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이다 뜻이 저거라면서요.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하겠다. 네.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사이다 따고 우리는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입니다. 뭐 사이다에 콜라에 맥주에 다 한다고 해서 지지도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저런 거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지도는 기껏 해봐 5% 안쪽이에요.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사이다의 어원이 사회적 문제를 다 함께 뭐였죠? 사회적 이슈를 다 함께 해결하다. 알겠습니다. 정말 답을 내야 된다. 그때만이 미래통합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추가 의혹과 야당의 움직임, 여의도 정치권 이슈에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배워라. 미국의 국방장관 같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예. 조국도 몰랐다, 윤미향도 몰랐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예. 고압적인 태도 부적절하다. 예. 대한민국이 옳고 그름이 아닌 내 편, 네 편으로 바뀐 것 같다,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미국은 대통령에게도 반기를 드는데 민주당은 당론에 안 따랐다고 징계를 내리냐? 댓글 이제 풍자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볼 차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김여정 제1부부장 여기까지 있는데 뭐 다음 주에는 요 얘기를 만나보도록 하고요. 김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짧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그 시민들에게 판단 맡기겠다. 자기 본인 재판 넘겨지는 거. 이재용 부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바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합니까? 검찰이 일종의 좋게 말하면 맞불이고 저는 검찰이 조금 몰려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낸 건 검찰로서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였을 것이거든요. 그럼 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맞불로 놓은 건데 그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월요일 날 오전에 10시 반에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겠으나 삼성 측에서는 하나의 방패를 더 쓸 수 있죠. 뭐냐면 검찰이 스스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제도가 있으니 피의자 입장에서 그 제도를 써보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바로 한다. 이 얘기는 잘못하게 되면 그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 이거를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알겠습니다. 글쎄요, 좀 검찰의 저 구속영장 청구 수가 그리 좋은 수로 검찰에게 그리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잠깐 더 짚어봤습니다.